작전명 미라클, 기적이라는 뜻이죠. 사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400명 가까운 사람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것,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도착했는데요. 국방부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카누공항 내외로 한 2만여 명의 인원들이 혼잡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공항에 게이트가 몇 개 있는데 예. 그 게이트로는 정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락은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집결지를 선정해 준 겁니다. 공항 인근에 어떠한 저명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예. 거기에 모이면 수송할 버스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버스를 대기하고 있다. 그쪽에 모이면 버스를 태우고 해가지고 그 버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버스로 들어오더라도 또 제한사항이 또 있습니다. 탈레반이 건물하는 곳을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탈레반과 미군은 철수와 관련해서 미군이 승인하는 인원에서는 철수가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레반의 검문소를 통과를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저희가 이제 작전명을 기적 미러클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요. 김준혁 교수, 세계 각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을 도우면 충분히 보장을 받는구나. 이런 걸 또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미라클 작전은 세계 영화사에 앞으로 엄청난 중요한 이제 소스가 될 것이다. 지금도 비슷한 영화가 하나 지금 이제 모가디슈 나오고 있는데 그건 93년도에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우리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의 어떤 철수 이야기인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라클 작전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인류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와 같이 엄청난 대탈출 이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더 강한 메시지는 뭐냐. 세계인들이 봤어. 야, 이 대한민국 사람 정말 대단하다. 자기네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의 대사관 직원들 혹은 한국 기업들을 갖다가 도와줬던 사람들을 그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또 전 세계 많은 나라와 공조를 하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협력 사업을 하고 그 내부에서도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일주일 내내 이메일 주고받고 전화하고 정말 007 작전 그 이상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들을 다 탈출시킨 것.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쾌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또 이번에 동맹이란 과연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6.25라고 하는 아픈 상처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저런 모습 그냥 심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김준혁 교수, 우리 흥남 참 철수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진천 지역 주민들 칭찬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한 때도 얼마나 힘들게 결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천에 가면 이제 국가인재개발원 그 연수원으로 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강의 때문에 거기서 몇 번 좀 잤었거든요. 그 지역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진천이 이제 교육 연수원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진천 주민들이 이렇게 프랜카드도 붙이고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이다.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진천이라는 도시의 위상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평화 인권의 도시, 또 평화의 어떤 상징 도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천을 방문해서 이곳에서 바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세계적인 문명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거 진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또 진천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더 살기가 좋은 진천인가 싶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생거 진천 사고 용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진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만나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좀 따뜻합니다. 좀 약간 농담하자면 저희 외갓집에서 좀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천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김준혁 교수, 요란한 꼼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군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두 가지가 전문가입니다. 하나가 대학 입시 전문가고요. 하나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야, 그 땅 어디가 좋다더라, 뭐 그 땅 누가 어떻게 샀다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차액을 얻어갖고 부자 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땅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희숙 의원의 해명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뭐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아버님하고의 관계 또 아버님이 이런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 거 뭐 이런 거 다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당시 땅을 살 때 아버님이 75세셨거든요. 75세 노인분이 농사를 짓겠다. 그런데 땅이 3,300평이에요. 보통 우리가 축구장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축구장이 1.5배가 되는 예. 넓은 땅인데 이 땅을 산 부분이 과연 정말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윤희숙 의원이 그러면 그 땅과 관련된 그 매매 관련된 그런 그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은 거기서 투명하면은 인정받는 것이고 투명하지 않고 윤희숙 의원이나 가족들이 어떤 그 경제적 지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농지법 위반과 더불어서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윤희숙 의원이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큰 정치인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이 먼저 당론을 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혹시 윤희숙 의원이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조금 전에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지 않을까. 저도 윤희숙 의원을 민주당이 어떤 그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사퇴를 갖다 의결하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은 동료들 뭐 감싸기 그런 차원보다도 한 국회의원이 사실은 개인의 의지로 사퇴를 하는 것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구의 구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마도 예. 윤희숙 의원이 계속 의원 생활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검증 얘기가 나오는 게 이미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 뺀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검증 과정이 있었죠. 네. 뭐 대선 네. 후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두 정치 신인들을 약간 겨냥해서 받자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의원 이제 후보의 부인에 대한 재산 문제, 또 장모에 대한 부동산 문제, 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딸과 아파트 매입 과정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뭐 그 36개 보면은 차도 살인지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옆에를 동원해 갖고 사람을 죽이는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아까 홍준표 의원하고 뭐 이런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차도 살인지게를 갖다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솔직히 받았습니다. 예, 김준혁 교수, 어제 윤석열 후보 했던 내용보다도 달라진 모습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뭐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또 사실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뭐 도리도리도 별로 안 하고 굉장히 훈련을 좀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오늘 분명히 이 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전 발표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다 봤고요. 보면서 제 개인적인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비전 발표의 1등 홍준표, 2등 유승민, 3등 원희룡. 근데 원희룡 후보는 총학생의 선거 유세하는 듯한 좀 모습이었고요. 예. 실제로 비전 발표회 속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은 홍준표 후보가 제일 좋았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하겠다. 예. 모병제 자기가 그 징병제하고 결합해서 같이 운영하겠다. 거기에 더해서 또 문화 다양성 아주 강조하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과 더불어서 EBS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영방송 다 민영화하겠다. 이것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전 발표회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비전 발표회의 어떤 틀 속에서 제대로 된 비전을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사석에서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예. 아유 저는 그 홍준표 후보가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 발표해보고 그런 느낌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도 이런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또 이렇게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채점까지 하면서 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더 흥행을 신경을 썼다면 시민평가단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제일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점수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관심도 있었을 것 사실은 같은데. 어제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더 도움이 됐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그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할 때 굉장히 그 절박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보들이 중간에 나가버렸잖아요. 이건 거꾸로 당대표의 절박성과 달리 후보들이 절박성이 없지 않느냐. 연대해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권교체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김준혁 교수는 아까 홍준표 후보 아주 유의해서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지금 김준혁 교수 이재명 후보 쪽 좀 돕고 계시죠? 예, 뭐 일부. 예. 혹시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그런 건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거꾸로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결을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그 야당 후보가 되면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역사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그 예전에 그 의자왕이 말이죠.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점을 쳤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라 지금 백제는 만월이고 신라는 초승달이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만월은 이제부터 지는 거고 초승달은 떠오르는 거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죽었어요. 예, 의자왕이 죽였죠. 의자왕이 사실은 그 해동증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초반에 굉장히 그 엄청난 성과도 없고 국민들 지지도 많이 받았는데 날이 갈수록 오만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그 백제가 망하게 됐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삼국사기에 나온 이 이야기들을 잘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어떤 비전과 정책들 제시를 갖다가 같이 본인도 더 강력한 좋은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경쟁을 하게 됐을 때는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